그날 아침 제 아들놈 진철이의 46번째 생일상이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 선 제 무릎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칠 전부터 쑤시고 아려와 밤잠까지 설쳤지만 하나뿐인 아들 생일인데 어찌 미역국 하나로 퉁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성껏 불린 미역을 들기름에 달달 볶고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조기를 굽고 3가지 나물도 무쳐냈습니다. 잡채만 빼고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지요. 아니, 애초에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잡채는 힘들겠다고 그리 말해두었으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을 차리는 제 등 뒤로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연지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늘 그랬듯 제게 아침 인사 한번 하는 법이 없었지요. 녀석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제가 아침부터 잡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진철 씨 생일상인데 잡채는 당연히 하셨어야죠. 그 말투에는 저를 향한 아주 작은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음식이 빠졌다고 타박하는 손님 같았어요. 저는 허리를 짚으며 애써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가, 내가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다른 반찬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아니, 어머니. 무릎 아픈 거랑 잡채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냥 재료 볶아서 당면이랑 섞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생신 때마다 저희가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건 이런 날 정성껏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매달 주는 생활비는 제 통장에서 고스란히 이 집의 공과금과 식비로 다 빠져나가는데 마치 자기들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하는 꼴이 우스웠지요. 그뿐인가요? 자기들 딴에는 용돈이라고 부르는 그 돈은 사실상 이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에게 주는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것을요. 제가 잠자코 있자 연지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됐네요, 됐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침부터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는 건데. 괜히 기대만 했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아들놈, 진철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아침부터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배고파 죽겠네. 연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눈을 흘기며 진철이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내가 당신 생일이라고 어머니한테 잡채 좀 꼭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머니가 무릎 아프시다는 핑계로 안 하셨대. 내가 당신 잡채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저는 제 아들이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아주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자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철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연지가 먹고 싶다고 했으면 좀 해주지. 생일 아침부터 이게 뭐야? 기분 다 망쳤네, 진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참고 또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제가 낳고 제 피와 살을 떼어주며 키운 아들놈이 저를 엄마가 아닌 이 집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식모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깟 잡채 하나 때문에 제 아픈 무릎은 핑계가 되고 며느리의 투정은 진리가 되는 이 기막힌 상황.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시끄럽게 떠들던 두 사람의 입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자신도 놀랄 만큼요. 그래.
잡채가 없어서 그 난리들이냐. 알겠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낡은 속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제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요. 가방을 들고 나오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철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가방은 왜? 어디 가려고? 너희들 소원 들어주려고.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연지에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 밥상 다 엎어놓고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더 보고 있다가는 평생을 후회할 험한 말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놈들 소원대로 나는 이제부터 없는 사람이다. 철컥. 문이 닫히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안에서 진철이가 고함치는 소리, 연지가 악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저지른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방 하나였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제 길고 긴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평생 거래해 온 곳이었지요.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은행 안은 한산했어요. 번호표를 뽑아들고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세상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있던 그 집, 그 지옥 같은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지요. 띵동 소리와 함께 제 번호가 뜨자 저는 망설임 없이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젊은 은행 직원의 상냥한 물음에 저는 가방에서 통장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 적금,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긴 유산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전부였어요. 여기 있는 통장들 전부 해지하고 현금이랑 수표로 나눠서 인출하고 싶어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금액이 꽤 컸기 때문이겠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금액이 상당한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다양해서요. 저희가 확인을. 저는 직원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한가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어서 처리나 해줘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다시 한번 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어요. 돈이 준비되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잠시 화가 나서 바람 쐬러 나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직원의 호출에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와 수표 뭉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제 평생의 무게와도 같은 돈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진철이네와 합치기 전까지 살던 곳이었지요. 아들 내외는 그 집을 팔아 자기들 집을 넓히는데 보태자고 몇 년을 졸라댔지만 저는 끝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진철이 녀석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경을 쓴 중개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내가 가진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시세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 아파트 위치도 좋고 해서 금방 나갈 겁니다. 시세대로 받으시면 꽤 쏠쏠하실 텐데요. 아니요. 시세보다 싸게 아주 급하게 팔고 싶어요.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제 말에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해를 보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는 어딘가로 분주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이렇게 허무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남아있는 한 아들놈은 평생 저를 족쇄처럼 올가맬 것이 뻔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개인이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마침 이 근처에 집을 알아보던 분이 계신데 가격만 맞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손해는 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제 조건을 듣고는 두말 없이 계약금을 입금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거와의 고리를 하나 더 끊어냈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부동산을 나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휴대폰 가게였습니다. 저는 쓰던 휴대폰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거 해지하고 제일 싼 걸로 선불폰 하나 만들어주세요. 직원은 제 낡은 휴대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별말 없이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번호가 찍힌 작은 휴대폰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가게를 나오자마자 저는 원래 쓰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손가락으로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길가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어요. 이제 진철이와 연지가 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종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익명으로 존재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왜 이런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이미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버스는 곧 탑골공원 근처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공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 탑골공원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요. 탑골공원의 첫인상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소일하는 어르신들,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가리고 저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이 공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벤치에 겨우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나? 앞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70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제게 혼자만의 미래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으로 누군가 털썩 주저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곁눈질로 훔쳐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점퍼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저는 잔뜩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가 말을 걸어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저 저처럼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좋네요. 아주 평범하고 무던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엔 처음 오셨나 봐요. 못 보던 얼굴이라서. 네. 저는 여전히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고 뭐 처음부터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 말에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자신을 박영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할멈마저 먼저 하늘로 보낸 뒤 적적해서 매일 이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했어요. 그의 꾸밈 없고 소탈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조금씩 경계심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게 되었어요. 물론 아들 내외에게 쫓겨났다는 비참한 이야기는 빼고요.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바람 쐬러 나왔다고 둘러댔지요. 박영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무료 급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지만 차마 그 줄에 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 행색이 아무리 초라해도 아직은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며 밥을 얻어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박영감이 제 속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여기 밥 먹을 만은 한데 줄이 너무 길어. 근처에 값싸고 괜찮은 국밥집이 있는데 내가 한 그릇 사리다. 같이 갑시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낯선 남자가 팔을 잡는 것이 불쾌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공원 뒤편 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돼지국밥 2그릇을 주문했어요. 곧이어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침에 겪었던 설움과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뜨거운 국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천천히 드시오. 채알라. 박영감은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국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그 배려가 더없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그 허름한 식당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평생을 참고 살았던 걸까?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막막하기만 하던 제 미래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 시각 아들 진철이네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제가 나간 지 하루가 지났으니 슬슬 불편함을 느낄 때가 되었을 테지요. 아마 연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배달 음식 전단지를 뒤적이고 있었을 테고 진철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없으면 세탁기 한번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녀석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상상하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연지가 인상을 팍 쓰며 진철이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어머니 진짜 안 들어오시나 봐.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이 이게 뭐야, 돼지우리도 아니고, 나보고 이걸 다 치우라는 거야? 진철이는 넥타이를 삐뚤게 매만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겠지요. 나라고 알아? 하루 이틀이면 화 풀고 들어오실 줄 알았지. 진짜 어딜 가신 거야? 아, 짜증나.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잖아. 그들의 대화에서 저에 대한 걱정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불편함에 대한 투정뿐이었겠지요. 아마 그날 저녁까지 제가 돌아가지 않자 그제야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감의 정체는 저의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지요. 연지는 가계부를 뒤적이며 소리쳤을 겁니다. 여보, 어떡해. 이번 달 공과금 내야 하는데 어머니 용돈에서 생활비 충당했던 거 깜빡했어. 우리 돈으로는 어림도 없단 말이야. 연지의 말에 진철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녀석은 벌이도 시원찮은 주제에 씀씀이만 커서 늘 빚에 쪼들리며 살았거든요. 제게서 나오는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막기 어려운 처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진철이는 다급하게 서류 뭉치를 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지요. 녀석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붙이면서 말이에요. 엄마 도장만 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대출 실행되는 거였는데, 아, 진짜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대체 왜 이래? 그제야 녀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때 돈을 대주고 꾸준히를 처리해주는 걸어다니는 지갑이자 무료 가정부였으니까요. 그 중요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 패닉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들은 뒤늦게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번호가 바뀐 제 휴대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을 테지요. 다급해진 진철이는 제가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행방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과거의 모든 인연을 함께 정리해 버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녀석들이 향한 곳은 제 명의의 아파트였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그곳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번호키뿐이었을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진철이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면 시세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중개인의 말에 녀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그 아파트요? 어제부로 매매 계약됐습니다.
워낙 금매로 싸게 나와서 집주인분이 바로 팔고 가셨어요. 아마 진철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들이 저를 돈으로만 받듯이 저 또한 그들에게 돈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요. 텅 빈 아파트 복도에서 진철과 연지는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탑골공원 근처 보증금도 월세도 저렴한 낡은 고시원에 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살던 그 넓은 집의 안방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건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라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몇 벌 안 되는 속옷과 겉옷을 꺼내 작은 옷걸이에 걸고 나니 가방 맨 밑바닥에서 딱딱한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제가 20년 넘게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죽은 남편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는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제게 꼭 쥐어주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래서 늘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갈 때도 다른 짐은 다 버렸지만 차마 그 상자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가방 밑바닥에 넣어 온 것이지요. 저는 상자를 들고 침대맡에 걸터 앉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직 젊고 풋풋했던 시절 첫 아이인 진철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얼른 뒤집어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밑에는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낡은 손목 시계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시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지만 가죽 시계줄에는 그의 땀과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어 제 손목에 한번 차보았습니다. 헐렁하게 남는 시계가 남편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해 마음이 아려왔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그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내려간 짧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미순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다. 진철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미순이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잘해야지. 같은 소소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일기 같은 글들이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토록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잊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아들놈에게만 매달려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수첩 맨 마지막 장에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남편이 제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언이었을 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미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구려. 먼저 가는 이기적인 남편을 용서하시오. 당신과 진철이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소? 평생 당신 고생만 시키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늘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 미순아,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 녀석 잘 부탁하네. 저 녀석이 속이 깊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제 입속만 차리는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 놈이라 내가 늘 걱정이 많았소. 당신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나 역시도 저놈의 못된 심성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아마 내가 없으면 저 녀석이 당신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소.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나 내가 남긴 것들을 호시탐탐 노릴지도 모르지. 그러니 미순아,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시오. 만약 진철이가 당신을 힘들게 하거든 더 이상 참지 마시오. 당신 인생까지 저당 잡히면서 그놈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필요는 없소. 내가 남긴 돈은 온전히 당신 것이니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저 세상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부디 나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며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 남은 생은 부디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 주시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리다. 사랑하오, 나의 아내 이미순. 영원히.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그 아들 때문에 제가 받게 될 고통까지도요. 그는 저를 걱정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었어요. 참지 말고 네 인생을 살라는 그 말은 제게 씌워져 있던 어머니라는 굴레를 벗어던져도 좋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깊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탁조차 지키지 못하고 아들놈에게 헌신했던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당신이 남긴 돈, 그놈들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당신 말대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쓸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나 이미순이가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는 제게 슬픔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품 상자를 다시 닫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 보리라고.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이미순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보리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의 딱딱한 침대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을 그냥 까먹으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고 제 힘으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제게 가장 자신 있는 것은 평생을 해온 음식 솜씨였지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막연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생각을 박영감, 아니, 이제는 이름을 알게 된 박선우 씨에게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그날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마침 점심때가 되어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르신들 매일 저렇게 줄을 서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저렴한 값에 따뜻한 집밥 한 끼 배불리 드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제 말에 선우 씨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순이 양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지난번에 얻어먹은 김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소. 미순이 양반이 직접 그런 식당 하나 차려보는 건 어떻소? 에이, 제가 뭐려. 평생 집에서 밥만 하던 늙은이가 식당은 무슨 식당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나 봅니다. 선우 씨는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왜 못하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을. 마침 이 공원 뒤편 골목에 문 닫기 직전인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몸이 안 좋아 아주 싼 값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더이다. 내가 한번 알아봐 줄 테니 구경이나 한번 가봅시다.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 씨를 따라 나선 곳은 지난번 그와 함께 국밥을 먹었던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행복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나붙어 있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4-5개가 전부인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구석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공간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기라면 나도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선우 씨는 어디선가 알아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게 주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게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암 투병 중이라는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싼 값에 가게의 모든 집기와 권리금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겠다고 말했어요. 선우 씨는 혹시나 제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었고 다음 날 함께 은행에 가서 계약금까지 치러주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작은 식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대청소였어요. 선우 씨는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뽀얀 먼지를 걷어내고 묵은 기름때를 닦아내고 낡은 벽에는 함께 페인트를 칠했어요.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던 낡은 가게는 볕이 잘 드는 환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미순이네 집밥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첫 장사였으니까요. 메뉴는 딱 하나, 백반정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국과 반찬이 바뀌는 그야말로 집에서 먹는 밥상 같은 메뉴였지요. 가격은 단돈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공원의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뜨끈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굽고 4가지 반찬을 정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한참을 기다려도 거리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싶어 포기하려던 순간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사장님 개업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첫 손님으로 와야지. 선우 씨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공원에서 안면을 익힌 어르신 서너 분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성을 다해 차린 백반 한 상을 내어가자 어르신들은 정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국물까지 더 달라고 할 정도였지요. 그날 이후 미순이네 집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값싸고 푸짐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진짜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공원 어르신들 사이에 쫙 퍼진 것이지요.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잘 먹었소, 사장님 하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자존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은 단순한 밥집을 넘어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선우 씨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문을 열고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도왔어요. 제가 따로 월급을 챙겨주겠다고 해도 그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가 힘든데 모른 척할 수 없어 돕는 것뿐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 저를 향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방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점심 장사를 망쳤다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선우 씨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연장을 가져와 굳은 물을 다 뒤집어 써가며 몇 시간을 끙끙댄 끝에 결국 막힌 하수구를 뚫어냈어요. 흠뻑 젖은 채로 저를 보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는 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함과 설렘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새벽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면 그는 제 손에 들린 무거운 짐을 말없이 빼앗아 들어주곤 했어요.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트럭 좌판에서 파는 믹스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저희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단둘이 남아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기진맥진한 저를 위해 선우 씨가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꼬들꼬들하게 잘 끓인 라면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데 그가 제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주겠다며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에 스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 박 영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맨날 박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분위기를 바꿔보려 던진 질문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가의 착할선 도울우 박선우라고 하지요. 선우 이름이 참 좋으시네요.
미순이 이름도 참 곱소.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선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미순 씨라고 불렀고요. 호칭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저희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죽은 남편 볼 낯이 없지.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선우 씨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설레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밤길을 걷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제게 말했어요. 미순 씨, 나 미순 씨를 보면 돌아가신 우리 할멈 생각이 많이 나오. 하지만 이제는 할멈이 아니라 그냥 미순 씨가 보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오며 말을 이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말하는 게 주책인 거아오. 하지만 남은 인생 미순 씨 옆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소. 내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소. 그러니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놈에게 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제게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뿌리친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밤을 새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을 과연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선우 씨의 고백 이후 저희 사이는 한동안 서먹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를 피했고 그 역시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손님 전화겠거니 하고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순이네 집밥입니다. 저기,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순간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이미순 할머니 맞으세요?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니. 아들놈이나 며느리가 저를 찾아낸 걸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누구신데요? 할머니죠. 지민이에요. 지민이. 제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본 지는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가 제가 손녀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제가 손녀에게 헛바람을 넣는다나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녀의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네가 지민이 맞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손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으로 가 몸을 숨기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니? 혹시 아빠랑 엄마가 시켜서? 아니에요. 엄마 아빠 몰래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식당.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냈어요. 어떤 분이 여기 음식 사진이랑 글 올린 거 보고 할머니인 것 같아서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무심코 올린 글 하나가 이렇게 저와 손녀를 다시 이어준 것이지요. 지민이는 당장이라도 저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게 주소를 알려주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을 시간쯤에 맞춰서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훌쩍 자란 손녀가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지민이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지민이는 와락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구나. 보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많이 컸어. 아이고, 이쁜 내 손주. 저희 할머니와 손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아들 내외에게 받았던 서름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 만에 품에서 떨어진 지민이는 제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야위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괜찮아. 할미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 더 기운이 나는구나. 저는 지민이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이 맛이 너무 그리웠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평생의 헌신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내 사랑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식사를 마친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빠랑 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할머니 그렇게 내쫓고 두 사람 다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민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집까지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내외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아빠인 진철이가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이 할머니 찾는 거, 걱정돼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진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어떻게든 할머니 찾아서 돈 뺏어올 궁리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빠랑 엄마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제가 다 지켜보고 할머니한테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사세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이렇게 속 깊게 자라준 손녀가 대견하고 고마워서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이는 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비밀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내 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와 그리고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선우 씨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다녀간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워졌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과 곧 닥쳐올지 모를 아들 내외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탓이었지요. 저는 지민이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들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하고 남을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가 옆에서 묵묵히 그릇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지요. 그때
제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공중전화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민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지민아,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엄마랑 아빠가 두 사람이 진짜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어요. 지민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이 방에서 심각하게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돈 문제로 다투는가 싶었는데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 영감탱이랑 식당 차린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맞장구를 치면서 당신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 의사 소견서라도 하나 끊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있죠.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인 것이 분명했어요.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요.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놈이 어미에게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꾸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하더냐? 두 사람이 무슨 성년후견인 뭐 그런 걸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할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선우 씨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지민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자기들이 증거를 모아야 한대요. 할머니가 식당 일 제대로 못하고 실수하는 거나 돈 계산 잘못하는 거, 그리고 옆에 계신 아저씨랑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마 조만간 사람을 붙여서 할머니를 감시하거나 주변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지도 몰라요. 할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알았다, 지민아. 알려줘서 고맙다. 너도 그 집에서 몸 조심하고 절대로 엄마 아빠한테 티내지 말거라. 알겠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선우 씨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미순 씨, 괜찮소? 괜찮지 않아요. 하나뿐인 내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 돈을 다 빼앗으려고 해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선우 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법으로 맞서 싸워야 했어요. 제 자신과 제 인생과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날 이후 지민이의 말대로 제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가게 건너편 골목에 못 보던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선우 씨와 함께 새벽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희를 따라붙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제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며칠 전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그 남자와 인상차기가 비슷했어요. 선우 씨, 아무래도 저 남자,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선우 씨도 뒤를 돌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에 밟히던 자로군. 아무래도 진철이 그놈이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소. 그는 저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며 그 남자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 왜 자꾸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요? 좋은 말로 할 때 정체 밝히고 꺼지는 게 좋을 거요. 선우 씨의 기백에 눌렸는지 남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미순이네 사장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라. 웬 남자한테 단단히 홀려서 식당 차린 돈도 다 그 남자가 대준 거라더라. 아들이 와서 울고불고하며 어머니 좀 돌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그 남자가 막아서 못 만나게 한다더라. 같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이야기들이었지요. 소문의 근원지는 말할 것도 없이 진철이와 연지였습니다. 그 녀석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웃 상인들 중 몇몇은 저를 피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망난 할망구야. 자식 인생 그만 망치고 좋게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네 옆에 있는 그 영감탱이부터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비겁하고 치졸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채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그 짐승 같은 놈은 이제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비열한 공격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평생을 법 없이 살아온 제게 법정 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멀고 낯선 이야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때문에 선우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선우 씨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 아들 내외가 꾸미는 계략과 협박 편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우 씨, 이제 그만 이 일에서 빠지세요. 이건 저와 제 자식 간의 문제예요. 선우 씨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괜한 해코지라도 당하시면 저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우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그랬듯 크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온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순 씨,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잊었소? 미순 씨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한 약속 말이요. 이제 와서 나보고 발을 빼라는 건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소? 하지만은 무슨, 미순 씨 혼자서는 저 짐승 같은 놈들을 당해낼 수 없소. 내가 곁에 있어야 하오. 이건 미순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오.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저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잃고 싶지 않소? 그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순 씨,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부부라는 이름으로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소.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웃을 일만 만들며 살아갑시다. 어떻소? 그의 고백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불안감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죽은 남편 볼 낯이 없지 하던 죄책감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죽은 남편도 하늘에서 저의 행복을 빌어줄 것이라고,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기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선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식당 사장이 젊은 남자도 아니고 늙은 남자한테 홀려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더라. 그 남자 알고 보니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라더라. 같이 저뿐만 아니라 선우 씨까지 음해하는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단골로 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구석으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박 영감 아니 박씨라는 양반, 어떤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그 양반이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제비라고 조심하라고 하더구먼. 미순이 사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저희 아들놈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제 돈이 탐나서 저랑 이 양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지요. 하지만 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가게 앞에서 수군거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선우 씨를 향해 주책이다, 망측하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우 씨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미순 씨, 저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요. 그의 태어남에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에 흠집이 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굳건한 믿음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곁에는 저희를 믿어주는 좋은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부터 저희를 쭉 지켜봐 온 어르신들과 가게 주변의 몇몇 상인들은 소문의 진실을 알고 저희 편이 되어 주었어요. 특히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래 일했다는 최 씨 아저씨는 저희 일에 발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 조목조목 따지며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큰 죄가 될 수 있어. 계속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조치하겠소. 하고 엄포를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더 이상 대놓고 저희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을 나눈 이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와 선우 씨는 저희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이 부당한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저와 선우 씨,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우리 편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식당 안쪽 작은 방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저와 선우 씨, 그리고 손녀 지민이, 법률 자문을 해줄 최 씨 아저씨까지 네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작전 회의를 하는 비밀 결사대 같았지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주었어요. 상대방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미순 여사님을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 성년후견인 지위를 얻어내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이걸 막아내려면 우리는 법정에서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여사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정신이 건강하고 명료하시다는 것. 둘째, 아들 내외의 주장이 여사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을 노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어요. 최 씨 아저씨는 법률적인 대응 전략을 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선우 씨는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을 찾아다니며 저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진에 있는 지민이의 몫이었습니다. 지민아, 할미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꼭 좀 도와줘야겠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든지 시키세요. 제가 다 할게요. 네 아빠랑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혹시 녹음해 줄 수 있겠니? 자기들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꾸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어린 손녀에게 부모를 배신하라는 힘든 부탁을 하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저희의 반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우 씨와 저는 가게 일을 하는 틈틈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당을 연날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온 매출 장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된 장부는 제가 얼마나 명료한 정신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선우 씨는 주변 상가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저희의 진심 어린 호소와 아들 내외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기꺼이 서명을 해주었어요. 며칠 만에 수십 명의 서명이 담긴 두툼한 탄원서 뭉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미순 사장님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강인한 분이며 박선우 씨와의 관계 또한 서로를 아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파렴치한 아들 내외로부터 두 분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탄원서를 읽으며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선우 씨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공중전화였습니다. 지민이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제가 녹음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정말이냐, 지민아? 다치거나 들키지는 않았고? 네,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두 사람이 또 할머니 이야기로 싸우길래 제가 몰래
제 방에 있던 작은 녹음기를 거실 소파 밑에 숨겨뒀어요. 다행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 장하다, 우리 강아지. 정말 장하다. 다음 날 저희는 지민이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어요.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최 씨 아저씨와 선우 씨를 부르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과 함께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연지와 진철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마의 목소리처럼 소름 끼치고 추악한 대화였습니다. 아, 진짜. 그 영감탱이는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야? 변호사 말로는 두 사람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불리하다잖아.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그 영감한테 단단히 홀린 게 분명해. 내가 사람 써서 헛소문도 퍼뜨리고 겁도 줬는데 아주 꿈쩍도 안 해. 독한 것들. 여보, 이러다 진짜 엄마 돈 한 푼도 못 만져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음 달 카드값도 막아야 하고 지민이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어떡해. 당신이 확실하게 했어야지. 시끄러워. 나라고 가만히 있었어? 법원에 서류는 다 넣어놨으니까 조만간 연락이 갈 거야. 판사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정신 나간 노인네인지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연기하면 다 우리 편 들어주게 돼 있어.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결정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감탱이만 어떻게든 떼어내고 엄마 통장에 있는 돈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이야. 안 그래? 당연하지.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우리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야? 원래부터 우리 거였다고. 늙었으면 곱게 자식한테 물려주고 갈 것이지. 무슨 주책으로 식당을 차리고 연애질이야, 연애질이.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 씨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최 씨 아저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남았던 아주 작은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노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었지요. 최 씨 아저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사님.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재판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파괴하려는 악마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며칠 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가게로 배달된 등기 우편물 속에는 차가운 법의 언어로 가득 찬 서류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 아들 이진철이 청구인으로, 어미인 제가 사건 본인으로 적혀 있는 기가 막힌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청구 이유란에는 사건 본인 이미수는 현재 노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며 최근 교제하게 된 박선우의 꿰매 빠져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들인 청구인이 성년의견인이 되어 사건 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고 제 손에는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밝혀줄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최 씨 아저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이제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아는 후배 중에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실력 있고 마음 따뜻한 젊은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니 그 친구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발벗고 나서줄 겁니다. 최 씨 아저씨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 변호사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눈빛에 총기가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즉 꼼꼼하게 정리된 식당 매출 장부와 수십 장의 탄원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을 검토하며 연신혀를 찼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으셨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식들이. 그는 제 사연에 진심으로 분노하며 이번 사건을 꼭 맡아서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된다는 제 말에 그는 성공 보수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아드님께 청구하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마치 제게는 든든한 아들이, 선우 씨에게는 믿음직한 동생이 생긴 것만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저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제 인생 전체를 이야기해야 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진철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아들 내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겪었던 서름, 가리고 잡채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젊은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선우 씨 역시 재판의 중요한 증인으로서 저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술서로 작성했습니다. 드디어 첫 신문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가보는 것이었어요.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법정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저와 선우 씨 그리고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후 저쪽 문이 열리고 아들 진철이와 며느리 연지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녀석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건 저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 쪼들려 초췌해진 몰골이었지요. 녀석들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불쌍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진철이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엄마하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정말이지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진철이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보이며 제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인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몰래 찍은 사진들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 식당 일이 힘들어 잠시 의자에 기대어 조는 모습, 가리고 선우 씨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들이었지요. 그들은 이 사진들을 왜곡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넋을 잃고 있으며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낯선 남자의 말에만 의지하며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거짓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선우 씨는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김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진철이와 연지는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리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 이어지던 상대방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청구인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진철이와 연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힘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먼저 제가 직접 기록한 식당의 매출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수입과 지출이 날짜별로,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장부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장부를 봐주십시오. 청구인 측은 사건 본인, 이미순 어르신께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사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식자재비를 계산하고 매출을 정리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가게를 운영해 온 이 기록들이 과연 판단력이 흐린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어르신께서 얼마나 명료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삶을 일구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는 장부의 몇몇 부분을 짚어가며 제가 가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진철이와 연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다음으로 김 변호사가 제출한 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탄원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식당 주변에서 함께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과 식당을 자주 찾는 단골 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작성해 주신 탄원서입니다. 제가 몇 분의 글을 대신 읽어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변호사는 가장 위에 있는 탄원서를 들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가게 바로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의 글이었어요. 미순이네 집밥 사장님은 제가 몇 달간 지켜본 결과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명하신 분입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기 위해 발품을 파시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밥값을 깎아주거나 반찬을 더 챙겨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아들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을 보니 분통이 터져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어 파렴치한 아들로부터 이미순 사장님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연달아 몇 사람의 탄원서를 더 읽었습니다. 저와 선우 씨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증언하는 내용, 제가 동네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호소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법정 안은 어느새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어요. 진철이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진철이와 연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고 판단한 순간 김 변호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이진철과 그의 아내 남현지가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이와 연지는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고 상대방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불법으로 녹취한 파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 녹음은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 본인의 손녀인 이지민 양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모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파일을 재생해 보십시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피커를 통해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원망하고 저와 선우 씨를 갈라놓을 계략을 꾸미고 판사 앞에서 거짓 눈물 연기를 하겠다고 작당 모의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우리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야? 원래부터 우리 거였다고. 그 순간 진철이와 연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지는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하며 비명을 질렀고 진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몸을 떨었어요. 판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싸늘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재판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한 뒤 곧바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추상과 같이 엄하고 단호했습니다. 청구인 이진철의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는 판결을 내린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심하다는 듯 진철이와 연지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정을 기만하고 오직 돈을 목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범죄나 다름없다. 법은 결코 당신들 같은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판사의 호통에 진철이와 연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와 선우 씨 그리고 김 변호사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 몇 명이 저희에게 달려들었지만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온몸에 쌓여있던 긴장과 분노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진철이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를 향한 연민이나 동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완벽한 남이다. 그러니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우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법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게로 돌아오자 최 씨 아저씨를 비롯한 공원의 친구분들이 초조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의 밝은 표정을 보고 승리를 직감했는지 한 친구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됐소? 이긴 거요? 선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기다 마다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 미순 씨가
저 악독한 놈들을 보기 좋게 무찔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게 안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희를 얼싸안아 주었어요.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 온 막걸리 병을 닦고 누군가는 주방으로 들어가 안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승리를 축하하는 즉석 잔치가 벌어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모든 시름을 잊고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혈육보다 더 따뜻하고 소중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한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선우 씨가 막걸리 잔을 높이 들더니 헛기침을 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자, 다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오. 오늘 이 기쁜 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식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서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순 씨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증인으로 모시고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이 사람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자 합니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우 씨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순 씨, 이제 나와 함께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오. 내가 평생 당신의 울타리가 되고 지팡이가 되어 주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청혼에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가도 모두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선우 씨.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거창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의 인연이 시작된 이 작은 식당에서 저희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조촐한 언약식을 열기로 했어요. 언약식 날 가게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선우 씨와 저는 함께 장을 봐왔고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가게를 꾸며주었어요.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가게 곳곳에 들꽃을 꽂아놓고 예쁜 초를 켜두니 제법 근사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지민이도 학교를 마치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 머리를 곱게 빗어주고 수줍게 분도 발라주었어요. 저는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고 선우 씨도 가장 좋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가게에 하나둘씩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서툰 솜씨로 사회를 맡았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도 주례도 없는 단출한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남은 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모두 앞에서 굳게 맹세했어요. 그 모습에 지민이는 또 눈물을 펑펑 쏟았고 다른 친구분들도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언약식이 끝나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순이네 집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된 선우 씨의 손을 꼭 잡고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건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제 옆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선우 씨, 그리고 저희를 둘러싼 좋은 사람들. 이들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은 매일매일이 잔칫날 같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저와 선우 씨가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된 이후 아들 내외에 대한 소식은 손녀 지민이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재판에서 패소한 그들은 저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던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치명타였지요. 결국 그들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진철이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도 무단결근이 잦아져 결국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연지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채에까지 손을 대며 예전과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다고 해요.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에는 매일같이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깽판을 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민이는 부모님의 끔찍한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어요. 할머니, 두 사람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매일 돈 때문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서로를 저주해요. 아빠는 엄마더러 니년의 사치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더러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왜 나한테 큰 소리냐고 악을 써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민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나 증오, 심지어는 동정심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당연한 인과응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가게 문을 닫고 선우 씨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눈을 흠뻑 맞은 채 초췌한 몰골을 한 진철이와 연지가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어머니. 진철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연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우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미순 씨는 더 이상 당신들 어머니가 아니오. 썩 돌아가시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진철이는 콜록거리며 아픈 신용을 했고 연지는 이마를 바닥에 찧어가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진철 씨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에 구멍이 났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병원비도 없고 당장 살 집도 없어요. 제발 예전처럼 저희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평생 어머니 발 닦기라도 되라면 될게요. 네. 참으로 염치 없고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저밖에 없다는 생각에 찾아온 것이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한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앞을 막아선 선우 씨의 어깨를 가만히 밀어내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전에 말했을 텐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제 차가운 목소리에 울부짖던 연지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한 명씩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니들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됐는지 나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 그건 전부 니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나한테 와서 구걸하고 동정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 돈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가게 문턱을 넘는 날에는 경찰을 부를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 제 단호한 태도에 진철이와 연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허겁지겁 주워들고는 비참한 몰골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과거에 즐기고 아팠던 인연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